우리 교재는 110페이지고요. 지금 그 의의 보실까요? 의의는 집행법은 그 재산 명시 절차 끝나고요. 일단 이제 요거는 그 명시 절차가 끝난 후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 절차 끝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용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 명의가 채무자 명의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 74조에 있고요. 규정을 좀 보실까요? 규정을 이제 4개 조항이 있는데요. 1항의 그 재산 명시 절차 관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의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1호, 2호, 3호 해가지고 자 1호는 이제 우리가 명시 절차에 따라서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 또 우리가 그래서 그 채권자가 이행할 수 없을 때라고 되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때, 부족할 때, 그리고 명시 절차에서 우리가 68조하고 구항에 뭐 이제 사유 주로 감치 사유였었죠. 그래서 출석 거부, 선서 거부라든지 또 허위 목록 제시했다든지 이제 이런 그 절차 위반했을 때도 우리가 조회로 갈 수 있습니다. 이항에 이러한 그 조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해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됩니다. 3.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조회를 할 경우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적은 문서에 의해서 해당 기관과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그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은 이제 조회는 우리가 그 명시 신청을 거친 그런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고요. 신청 사유는 이제 3가지인데 그 중에 1호 사유를 보시면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제 거기 그 1항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제 주소를 이전하거나 주소를 모를 때라든지 그럴 때 주소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정을 했다가 민소법 194조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공시송달이죠. 그래서 공시송달 사유에 의해서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때로 인정할 때 그때 조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요 1호 사유는 이제 과거에 그 가로 안에 보듯이 그 명시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도 요 규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는 명시기일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항의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과거에는 그 명시 절차가 꼭 종료해야만이 조회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조문이 이제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명시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채권자가 뭐 도망갔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만족을. 그다음에 3호는 이제 불출석라든지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했을 때 그런 절차 위배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사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이제 그 68조 1항에 각 사유가
그 명시 재판한 법원의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따로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목록 제출에 대해서도 그에 따라서 그 유죄 판결 받았다는 거, 불구속 처음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해서 거짓 목록을 제출에 대한 소명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양의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그 평가 등을 위해서 그 우리가 다른 채권자가 부담하는 채무라든지 이런 걸 소명해서 충분히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 밝히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조회를 할 기관에 대해서는 그 민사집행 규칙에 조회할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조회 대상 기록 기관을 14개로 한정해서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조회 효율성을 위해서 조회할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 건설기에 대한 소유권, 또 계좌별로 합쳐서 합계 금액이 50만 원 이상 되는 금융자산 등을 이렇게 한정해서 별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조회 신청은 이제 신청서를 내야 되는 것으로서 그 채권자, 채무자를 표시해서 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권이 얼마인지 또 집행권은 뭔지를 표시해서 내고 되고요. 조회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법원 행정처 소유고요. 건물의 소유권은 건기업이고요. 자동차 건설기에 대한 소유권은 지단체 또 500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조회할 재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사항해 보듯이 재산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2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내역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듯이 그런 조회에 대한 서류로서 각종 명칭 조서 같은 것들을 가져가면 되고요. 그 밖에 채무자의 주소, 주민번호에 대한 인적 사항을 내고 조회에 대한 비용을 미리 내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관할은 이제 이것은 이제 명시 신청한 법원 그 법원에서 합니다. 이것이 전속 관할이고 여기서 관할은 이제 지방 법원을 말하는 것이지 시군 법원은 되지 않고요. 관할 위반했을 때는 관할 법원은 이송을 해주는 것이죠. 현재 그 명시에 대한 재판도 우리가 그 사업보좌관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회 절차 보시면요. 법원은 조회 신청이 정당하다 그럴 때는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요.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조회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조회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그 채무자 명의 재산으로서 별표라는 그 조회 재산의 그 각 기재에서 한 재산에 한정합니다. 또 과거에 대한 재산 조회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조세, 즉 명시 명령 송달되기 전에 조회했을 때는 적어도 2년 전에 채무자가 보유했던 재산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회할 기간에 대해서는 채무자 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회에 대해서는 집행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 조회 결과를 언제든지 우리가 복사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조회 결과를 이제 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형벌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봤었던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정리해 보면 명시라든지 채무를 대한 명부라든지 조회인데 이 명부가 좀 제일 넓죠.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누구든지 복사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뭐 제일 넓고 요건도 뭐 별도의 집행문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조회 대상 기간을 해보 법원으로부터 이제 그 조회를 제한 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그 조회를 요구받은 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시차를 제출하거나 거부했을 때그 단체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는 규정도 있고요. 일단 그 조회라는 그 해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제출되지 않은 채 그 해답 기간이 도과했다. 그럴 때는 종결을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론을 이제 부정히 마쳤고요. 이제부터는 좀 약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좀 스피드하고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강제 집행,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그 강제 집행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116페이지에 우리가 배우게 될 이제 집행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경매 신청한다는 것을 이제 경매 신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매 신청에 대한 절차는 이제 일단은 경매 신청서를 내고 비용을 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한 3일 안에 경매 개시 결정은 됩니다. 그리고 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그 불복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런 이의신청에 대한 그 재판에 대해서 다시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이진 경매 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단 경매 신청하게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제 등기부에 올라가서 투탁하는 것이고 이제 실무상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 정보를 송달하라는 것이 이제 83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뭘 이제 결정하냐면 이제 우리가 판사는 배당 요구 종기에 결정하고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종 채권자들에게 배당 요구 고지를 하라는 통지를 보내고요. 또 배당 요구가 필요 없는 그런 채권자들에게는 채권 신고라는 채고를 하라는 이제 규정들이 84조의 2항과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배당 요구 종기 결정까지 이제 하고 해놨으면 이제 집행관을 통해서 현황 조사를 하는 명령을 보내고요. 그에 따라서 감정 평가로 명령을 내려서 그 목적물의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을 이제 하라는 것이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 했듯이 그 배당 요구 종기가 결정됐습니다. 이때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것은 이제 매각기일 한 달 전에까지 이제 그 종기를 정해놓고요. 이때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채권자들한테 우리가 그 일정한 기간, 보통 2, 3개월 텀을 두는데 그 2, 3개월 경매 신청 후 2, 3개월 안에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그 통지를 해주는 것이죠. 일단 배당 요구 종기가 되면요 이제 발빠르게 매각기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각기일과 결정기일을 그 한 달 후에 배당 요구 종기 후 한 달 후에 지정과 공고 송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각기일 잡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란 걸 이제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번에 보듯이 드디어 이제 매각 기일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문은 이제 111조에서 115조까지 배치되어 있고요. 이런 매각 기일에서 이제 입찰자가 나타나면은 채무가 매수 신고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 결정을 합니다. 109조에 따라서 그 입찰자에게 허가를 해줄 것인가, 불허가를 해줄 것인가라는 그런 그 결정하는 날을 우리는 매각 결정이다, 선고이다 됐고요. 일단 그 매각 허가에 대해서 허가할 것인가 불허할 것인가를 선고하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불허가 되거나 허가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그것이 허가가 되거나 확정됩니다. 물론 이제 확정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이제 있습니다.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배우는 절차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허가가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 대금 지급 기한을 이제 한 달 동안 말미에 줘서 지정 통지해서 내라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대금이 납부가 들어오면 우리가 매각으로 인해서 소유권 등기를 그 사람 앞으로 해주고 각종 부담되는 그 기입 등기는 맞소를 해서 하는 것이 이제 14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등기까지 넘겼다. 그랬을 때 나머지 서류로서
이제 채무자라든지 소유자가 나온다든지 우리가 점유를 직접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 면적이라든지 또 배당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대금 들어온 다음에 한 4주 후에 배당이 넘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대금 납부 또 6개월 내에 강제로 인도 면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117페이지 보실까요? 일단 이제 우리 그 이제 총설인데요. 민사집행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 방법은 크게 보면 이제 경매라는 거하고 이제 강제관리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제 강제 경매와 담보권 실행 경매가 이제 있겠고요. 물론 이제 강제 경매라는 것은 이제 강제 경매라는 것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을 잃는 대신에 그에 대해서 이제 현금화하는 것이 그런 얘기고요. 강제 관리는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수익권만 이제 상실하는 수익권을 가져오는 것이죠. 채권자들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경매의 대상은 단위 이제 부동산이고요. 토지, 정착물, 부동산에 동일시되는 내용, 이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 물건이 아니고 권리까지도 우리는 부동산 경매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권리한 것은 주로 이제 공유지분이라든지 뭐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물건으로서 그 토지와 건물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임목법상의 별도의 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등기가 없는 그런 토지 위에서 자라는 그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미등기 수목들은 토지가 경매될 때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같이 토지와 함께 경매됩니다. 특히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또 공유 지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건물의 공유 지분이라든지 구분 소유권 또 토지 경우도 지분별로도 이렇게 경매되고요. 우리가 이제 건물의 합동이라고 하죠. 최근에 판례는 그 이제 경매 대상 건물이 인접한 건물과 이렇게 합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접한 건물과 합동을 지어주는데 나중에 그것이 건물로서 각각의 건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돼서 경매 대상 물건만을 그럼 이게 합동됐을 때 건물을 그 경매 대상 물건만을 독립해서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건물이 합동됐다면 과거의 건물에 있던 저당권은 합동으로 인해서 새롭게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차지하는 지분의 비율에 상응해서 공유 지분의 그 존속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인 채권자로서는 전체 건물 중에서 합동되기 전에 건물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봐요. 그래서 실제는 공유 지분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실무 얘기였습니다. 그 밖에 제시의 건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경매 토지 위에 서 있는 즉 경매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에서 제시하자 그런 얘기죠. 그런 경매 대상이 아닌 건물을 말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 나중에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 건물이라고 그러고 실무상은 제시 목록 이외에 건물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제시 건물의 경우에도 우리가 저당권에 여러 개 미치는 그 제시 건물이 있고요. 또 일괄 청구 대상이 되는 제시 건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가서 이제 구분 소유적 공물을 가지고 토지나 건물의 그 일정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실상은 저당권이지만 그 각 구분 소유적 뭐 1층만 가지고 있거나 2층만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A, B, C라는 사람이 전체 지분은 3분의 1 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A1은 1층, A2는 2층, A3는 3층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건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118페이지. 따라서 그 특정 지분에 있는 A1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의 채무자가 돼서 저당권에 시행됐다면 그 A1이라는 사람이 1층에 있다면요. 당연히 그 지분을 취득한 매수인도 그
구분 소유적 공인 그 1층 부분에 대해서 취득을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때 이걸 깨뜨리려면 일단 그 1피 전체에 대해서 그 공유 지분을 처분을 할 때는 이때는 그때 이제 구분적 공유는 이제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이제 3번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더라도 대지권 등기가 안 됐습니다. 대지권 등기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그 대지의 사용권인 그 토지의 지분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대지의 사용권인 토지 지분은 우리가 토지만에 대한 그 소유권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 분리처분 가능 규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독립해서 경매를 넣겠습니다. 2008년도 2월 15일 판례도 이렇게 그 전체로 봤을 땐 그 공유 지분이 그 등기부상 공유 지분은 되어 있지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부분만에 대해서 서로 계약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언더라인 친 것처럼 등기상의 공유 지분을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하는 것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또 전체에 대한 지분으로 처분할 수도 있고요. 또 특정 부분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동산 집행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준용되는데 예컨대 우리가 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한 경매 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임목에 관한 경매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요. 또 그 공장 저당에 속하는 공장에 속하는 기계 또 우리가 권리지만 그 지상권과 그 공유 지분은 사실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부동산 집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4번이 포인트고요. 잘 보셔야 되고. 근데 5번에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은 예컨대 뭐 전세금이 5억이다. 그러면 그 5억이라는 그 전세 기간 동안에 그 전세권자가 다시 대출받아 가지고 전세권의 목적에 대한 그 저당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5번처럼 만약에 전세 기간이 아직 그 만료되기 전에 그 경우에 전세권에 대한 그 저당권 실행했을 때도 일단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부동산 집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등기 토지라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채무자 소유라는 것을 증명해서 채무자 앞으로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그 이제 경매라든지 그렇습니다. 특히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는 이제 81조에 아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즉 건축물 대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등기 건물을 경매라든지 가압류 같은 것을 넣게 됨으로써 건물 등기부가 씌워진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장 저당과 강업 저당은 이제 같이 발행한 것이고 광업권과 거업권 있고요. 특히 6번에 지상권도 우리는 이제 권리지만 그탄에 부동산 경매를 본다는 것을 보시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특히 그 작은 것 소형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대출로서 그 저당을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일종의 그 특정 동산 저당법을 준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 또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 그 특정 동산 저당법상에 적용받는 그 소형 선박 또 소형 항공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것도 굴러다니니까 이것도 시적법상 동산으로 봐야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은 특별 규정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또 등록되어 있는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이 없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규정으로 가는 것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빠지는 게 이제 선박, 그 항공기인데 그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박 집행 예로 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집행하느냐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거기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을 다 돈 받으려고 하는 집행에서 그 채무자의 그 지상권과 공유지분도 부동산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지상권 자체는 그 물건 자체는 아니지만 부동산의 사용 수익 목적을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등기할 수 있고요. 또 등기되면 나중에 부동산 집행 절차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지상권 문제입니다. 조문에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첫째 용익권 중에서 이제 지역권인데 지역권은 사실 이제 타인의 권리, 타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지역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타인의 소유권이라고 해서 승용지의 소유권자로부터 이제 그런 지역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것은 유역지 소유권자가 승용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죠. 따라서 이 유역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제 유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팔았다면 당연히 그에 달리는 지역권도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유역지의 소유권을 유역지하고 분리해서 팔 수는 없고 독립해서 팔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얘기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역지의 소유권과 지역권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도 분리할 수 없다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학종 담보 가등이라든지 또 환매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밖의 재산 채권 집행이지 그것이 부동산 집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잘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전세권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남아 있지 않았을 때는 그 전세권 자체라는 물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밖의 재산권 집행하는데요. 존속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그 존세권이 뭐 임대를 안 내서 이렇게 합의 해제든 이렇게 해지됐을 때는요. 우리가 전세권에 대한 집행할 수는 없고요.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채권에 대한 추심, 압류 전부를 가져야 됩니다. 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전세권에 대해서 대출해준 담보권자인 저당권자들이 실행을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니까 존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64조에 따라서 부동산 매각 절차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전세권이 종료되면요. 당연히 전세권에 대한 사용 수익이라는 용의 물권은 소멸됩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은 지정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채권 추심 같은 거 하는 거라든지 또 제함자가 한 집행에 배당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결하겠죠. 관할은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것은 단할 것이고요. 이것은 뭐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이 이렇게 보시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신청 단계부터 보였습니다. 일단 그 비용을 내서 우리가 이 컴퍼서리라는 이 강제경매 옥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옥션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매 신청에 대한 이 옥션은 우리가 반드시 경매 신청서는 그 서면주의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지도 붙이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제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마다 인치를 5,000원씩 붙이는 거고요. 판결문 같은 경우는 판결문마다 5,000원씩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집행 비용을 내야 됩니다. 물론 이거 안 내게 되면 당연히 결국에 중간에 진행하더라도 이제 취소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예납을 하는 것이죠. 송달료, 감정료, 또는 신문 공고료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 내서 경매 신청에 좀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죠. 신청서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표시, 당사자, 채권자가 누군지, 채무자가 누군지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권의 표시, 부동산 표시가 있고, 3번에 목차 보세요. 경매 신청에 이유가 된 그 판결 채권이 뭔지, 또 집행할 수 있는 집행원원이 있다면 그 집행원원이 어떤 집행원원인지 등을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사자는 이제 집행원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았다면 이제 당연히 양도동을 해서 그 승계 집행문을 받는 문제가 또 생기겠죠. 다만 이제 검사가 하는 집행명령에 대해서는 검사의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법무장관이 아니고 검사의 이름을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준수명령이라든지 집행명령을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판결을 했던 그 어떤 판결을 했던 그 집행 그 각 신급마다 소송 대리인이 있다. 그 소송 대리는 나중에
경매한다든지 이런 판결한 집행을 할 때도 당연히 대리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판결을 받고 또 그 변호사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장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어떤 아파트가 뭐 부부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A1, A2 이런 식으로 부부에 있을 때도 만약에 채무자 이외에 공유자 이해자가 했을 때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도 지분을 고려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경매 통지를 또 해줘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5번에 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럴 때 일단 그렇다도 채무자의 표시는 가압류 채무자를 쓸 것이고 가압류 등기위에 소유권을 쓴 사람은 이제 제3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현 소유자로서 당사자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 현재 소유자를 이거 약간 문장이 좀 띄었죠, 그죠? 현재 소유자를 제3자로 표시하지만 즉 경매 표시 정문에도 그 물건에 대한 저당권 이외에 들어왔던 그 현재 소유자를 표시하고 또 현재 소유자에도 우리가 송달을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표시 80조 2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주로 이제 도시개발법상 환지 장차 여기 있는 땅을 이렇게 옮겼다. 그 종래 땅을 갖다가 이제 수용 어떤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게 쓰고 그거에 대한 그 환지 예정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종전 토지의 표시를 쓰고 환지 예정지도 아울러 표시를 씁니다. 그리고 아까 구분소지 공유일 때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구분소 공유를 가지고 있다 할 때는 그 특정 부분에 대한 고유 소유권을 취지를 기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이 된 채권에 대해서 그 청구 채권이 뭐 대여금인지 높은 대금인지 그런 에 대한 그 경매 청구 금액을 이제 쓰는 것인데요. 뭐 정액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액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정 비율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 신청서에 이제 원금과 이자까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금 이자 쓰게 되는데 다만 이제 판례는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릴 때 원금만 써 있을 때라도 이자가 있기 때문에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판결문에 원금 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경매 신청서에는 이자의 표시가 없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기한서를 내서 배당 요구하면요, 그 이자에 대한 것도 배당 요구한 것처럼 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약속금의 경우에 그 공정증서에 일정 부분에 그 집행 일락한다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행권에 표시된 채권이 그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 10년이 지난 그 판결문이라도 일단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멸시효에 대한 주장은 이제 시체발전 얘기고 그러한 원형도 채무자가 원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신청 채권자가 얘기하는 그 확정 부대 채권에 대해서 일단 신청할 때 있다면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우리가 채권 기선서를 내 가지고 예외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경매 신청서에 대해서 그 원금과 이자 지원 소요까지 완제시까지 쓰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그 사망의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심지어 그 지원 소요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에 표시가 없었다. 일단 당연히 이자에 대한 그 표시가 없다 하면은 나중에 채권 계약서를 내 가지고 이자의 부분에 대해서 그죠?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자
원금인지 원금인지 특정 안 했을 때도 우리가 이분에 대한 보정을 내려서 원금에 대한 부분인지 이자에 대한 부분인지를 명확히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예컨대 뭐 1억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일단 2천만 원 경매에 뒀다가 나중에 8천만 원을 또다시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부 청구에 대한 확장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제 경매에는 일단 청구 금액이 확정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어떤 기한서를 내게 되면요, 내게 되면 그때까지만 우리가 내게 됐을 때 실제로 예컨대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확정했다. 그러면요, 그 늘어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제는 늘어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를 이제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임의 경매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임의 경매는 이미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지되는 것이 금지가 된 이 확정에 대한 금지는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똑같지만 예외적으로 뭐 임의 경매라도 이중 경매 신청했다든지 별도의 집행력 있는 정보를 받아서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다음에 나번에 그렇죠. 집행할 수 있는 일정 권한이 화해조서인지 판결문인지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고 또 대리인 같은 것도 쓰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대한 별도 입장이 필요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 이 경매 신청에 대한 첨부 서류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채무자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81조